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 여러 명 이름 나오면서 각각 주장했던 게 있고 걔네들끼리 막 논쟁을 하잖아.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핫했던 논쟁 주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하의 크기 관련된 논쟁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명이 보통 좀 대립을 합니다. 셰플리라는 과학자와 커티스라는 과학자, 이렇게 두 명이 논쟁을 합니다. 이거를 대논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각각 무슨 내용을 한 거냐? 이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그 막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새로운 거를 이제 딱 발견했을 때야. 그래서 셰플리라는 사람은 뭐 했냐면 우리 은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가 전체 우주다. 그러니까 이 안드로메다라는 새로 발견된 은하도 그냥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성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었고요. 커티스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안드로메다는 이제 우리 은하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새로운 은하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커티스 말이 맞죠. 근데 이 커티스 말이 맞는 게 밝혀진 게 또 이제 에드윈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외부 은하가, 여기서 말하는 외부 은하라는 건 안드로메다 은하 말하는 거고요. 뒤로 도망가고 있다는 거를 좀 발견하면서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별개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커티스 말이 맞구나. 이렇게 좀 정립이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책에 없는데 왜 하냐면 교과서에 잠깐 소개가 되니까 아까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크기에 대해서 논쟁 펼치는 거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주의 모습과 우주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좀 활발하게 하잖아요. 이때 최초로 얘기했던 게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정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프리드만이라고 하는데, 뭐 성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동적 우주론, 이렇게 두 개가 좀 대립을 합니다. 이때 동적이라는 말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정적은 가만히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동적 우주론이 우리가 아는 팽창 우주론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우주가 팽창한다고 얘기한 거고 커지고 있다,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 이런 걸 정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누가 맞는 말이냐? 결국에 이 사람 말이 맞는데요. 이걸 밝혀낸 사람이 또 허블입니다. 그러니까 허블이 이때도 관측을 하잖아. 그래서 허블이 관측을 하면서 우주가 후퇴하고 있다는 걸 관측하면서 팽창 우주론에 좀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건데요. 뭐 연도는 일단 1929년이긴 한데 일단은 내비두세요. 학교에서 이제 자료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이런 연도를 외워야 될 필요가 있으면 따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얘가 뭐를 관측한 거냐면 외부 은하가 후퇴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측하니까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럼 이 시대가 지금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뭐 진짜 멀리 가는 걸 눈으로 봤을 리는 없잖아. 어떤 식으로 좀 구분을 한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는 걸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이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물체의 운동에 따라 파장이 변화하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구급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은 막 사이렌을 막 울리는 구급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사이렌은 소리니까, 소리는 파동이죠? 파동 형태로 막 이렇게 파동을 뿜으면서 구급차가 가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 기준, 우리가 이제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접근과 구급차가 나한테 다가올 때랑, 그리고 멀어질 때 들리는 소리가 살짝 달라져요. 그런 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이때 소리의 경우는 구급차가 내 쪽으로 다가오면서 내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고음화가 되면서 들려요.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가 잉 하다가 이렇게 좀 높아지는 거지. 도저히 못 내겠네요. 고음화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나한테 지나가면 여기서 이제 구급차가 싱 지나가다가 여기부터는 구급차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멀어질 때는 저음화가 되는 겁니다. 소리가 살짝 낮아지는. 그러니까 잉 하다가 잉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동이란 건 나한테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 좀 다르게 관측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빛에서는 빛도 파동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빛이라는 파동은 도플러 효과가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까워질 때는 청색편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멀어질 때는 적색편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얘네들이 뭐냐면 우리가 중2 때 배우잖아. 빛을 분광기라는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빛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맞지? 근데 이제 이 스펙트럼이 쭉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이쪽에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보라색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노라 무지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허블이 우주에서 들어오는 그 안드로메다에서 나오는 빛을 망원경으로 본 거예요. 그 망원경 끝에 프리즘을 달아놔서 그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분해를 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우주에서 들어온 빛들을 차례차례 관측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허블이 관측한 빛을 분해했을 때는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은하마다 모양이 조금 다른 거야.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개수는 똑같은데 특정 빛은 빨간색 쪽으로 좀 치우치는 거지. 맞죠? 이렇게 이 선 스펙트럼의 선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블이 관측을 해보니까 거의 모든 은하에서 들어오는 빛이 다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우리 은하 말고 다른 별들이 다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니까 우주가 후퇴하고 있구나. 우리를 기준으로 다 멀리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이때 또 근데 이제 단순히 멀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우주 자체가 팽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어떻게 얻은 거냐면 거리랑 후퇴 속도가 비례를 하더라는 거야. 이러면 이것까지 완벽하게 증명하면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후퇴 속도라는 건 도망가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별일수록 적색 편의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왜 그런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이렇게 A, B, C라는 물체가 이렇게 세 개가 한 칸씩 떨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죠? 그럼 우주 공간 자체가 넓어져서 두 칸씩 됐다고 봐봐. 그럼 이제 공간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럼 A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A 입장에서는 B는 원래 한 칸이었다가 두 칸이 되면은 몇 칸 커진 거예요? 한 칸 커진 거지. 근데 A 입장에서 C는 어때? 원래 2였는데 4가 됐잖아. 그렇죠?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더 많이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애일수록 적색 편애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거는 누구 입장으로 해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B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B 입장에서는 원래 한 칸이었는데 얘도 한 칸, 얘도 한 칸 늘어나지. A도 한 칸 늘어나는 거고 C도 한 칸 늘어나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두 개가 똑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똑같이 가는 거고요. C 기준에서는 A는 원래 두 칸 떨어져 있었는데 네 칸이 됐으니까 두 칸 늘어난 거고요. B는 한 칸이었다가 두 칸 된 거니까 한 칸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C 기준에서는 B가 더 가까우니까 조금 늘어나고 A가 제일 머니까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 지구라는 것도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를 입장에서 봐도 서로가 계속 멀어진다는 거지. 그래야 공간 자체가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허블이 관측을 했기 때문에 동적 우주론이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좀 결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동적 우주론, 팽창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는 여기부터는 이건 이제 맞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때 정상 우주론과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빅뱅 우주론 이렇게 두 가지로 또 한 번 더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둘 다 커지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예요. 둘 다 커지고 있는 건 똑같은 거고 그 커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좀 비교해보면 정상 우주론은 프레드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한 우주론이 되고요. 빅뱅 우주론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각각이 뭐가 다른지 좀 비교해보면 둘 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제 약간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정상 우주로는 우주가 너무 크니까 커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면서 우주가 커질 거다라고 얘기한 게 정상 우주론이 됩니다. 그럼 이 우주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뭐가 계속 생기니까 질량은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밀도는 어떨까요? 우리 이제 중2 때 배우는 건데 밀도를 어떻게 계산하더라?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둘 다 우주가 커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부피는 증가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질량도 같이 커지잖아. 같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우주로는 밀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온도는 이제 온도까지 같이 좀 봐주셔야 되는데 온도는요.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방에 이 교실에 한 지금 10명 앉아있으면 좀 덥지 않아요? 근데 한 명 혼자 있으면 좀 춥지 않을까? 그러니까 뭉쳐있으면 더운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밀도가 일정하다는 건 계속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도 안 바뀌는 거야. 밀도가 크면 뜨겁고 밀도가 작으면 허하면 추워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우주로는 커지면서 계속 뭐가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허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좀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장을 내세울 때는 그에 걸맞는 증거가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우주론에서 내세웠던 그런 증거는 뭐였냐면 우주에 이제 계속 퍼져 있는 여러 은하들.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은하가 막 이것저것 막 계속 퍼져 있잖아. 이걸 보면 커지면서 계속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정상우주론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에 반대로 빅뱅 우주론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커지면서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부피만 증가한다. 이거를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질 생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랑 비교해서 이제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우주 초기에 딱 몇 개만 생기고 더 이상 추가 생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량은 안 바뀌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딱 생성되고 끝. 그 다음부터 그냥 유지입니다. 이렇게 질량이 일정하다 보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대로인데 부피만 늘어나니까 밀도는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빅뱅은 밀도는 감소를 좀 하게 된다. 그럼 밀도가 떨어지면 허해진다는 여기 지금 텅텅 비었잖아요. 이러면 온도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특징은 이 정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증거가 뭐냐? 이때 이제 가모프가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뱉었던 증거들이 있는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정확하게 3대 1이 나온다. 요거하고 우주 전역에 펼쳐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요거 두 개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오늘날에는 둘 다 확인이 돼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 맞는 말이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궁금한 거 없어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오른쪽 넘기 이제 우리가 그럼 빅뱅이 맞으니까 빅뱅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났는지 하나씩 배울 건데 그 전에 기본 입자라는 거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물질은 이제 사과라고 쳐봅시다. 모든 물질을 계속 확대를 해보면 결국에는 원자라는 입자로 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자를 한 번 더 확대를 해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친구하고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라는 친구가 존재를 하죠. 여기서 한 번 더 확대해보면 원자 핵을 한 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 원자 핵 속에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라는 친구와 그리고 중성인 중성자라는 친구가 존재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중2 때도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건데 고등학교 때 여기서 한 번 더 확대를 시켜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 속에 쿼크라는 좀 더 작은 입자를 발견을 한 겁니다. 사실 과학이란 게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쿼크보다 더 작은 거 발견할지도 몰라요. 현재까지는 저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 입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가장 작은 거 말하는 거죠. 가장 작아서 현재까지 가장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요. 렙톤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렙톤은 경입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현재는 가장 가벼운 물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 렙톤의
전자가 포함이 돼요. 알겠지? 그럼 이제 이 기본 입자들을 좀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쿼크부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쿼크의 경우는 양성자나 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쿼크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량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통 전하를 이제 Q라고 많이 쓰는데, 뭘 전하라 그러냐면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잖아. 그쵸? 얘네들을 전하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작은 값이다 보니까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기준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기본 전하량을 누구로 잡았냐면 전자, 기본 입자 중에 전자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전자를 좀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 전자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보통 전자가 영어로 일렉트론이라서 2를 씁니다. 그걸 따가지고. 그럼 2가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1.6 곱하기 마이너스 19제곱인데, 일단 이것도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위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 전하의 단위는 C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학이란 게 보통 단위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잖아. 쿨롱이란 과학자 이름을 딴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기본 전하량이라고 해요. 그럼 쿼크들의 전하량은 어떠냐?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쿼크를 이 전하에 따라서 두 종류로 좀 구분을 지어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는 플러스 3분의 2짜리 이렇게,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 2짜리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2는 기준이잖아. 내가 이거 생략하고 그냥 숫자만 쓰기도 해요. 그냥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겁니다. 이 전하량에 따라서 쿼크의 종류를 좀 세 종류인데, 원래는 이제 이거를 막 1세대 쿼크, 3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발견한 순서입니다. 발견할 때 항상 세트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발견된 순서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발견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쿼크, 그죠? 굳이 책에 써있으니까 한글까지는 적진 않을게요. 업쿼크, 그 다음에 다운쿼크 이렇게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참쿼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쿼크. 그래서 따가지고 세 번째로 발견된 게 이제 탑 쿼크랑 바텀 쿼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네임을 다 적진 않고, 보통은 맨 앞 글자만 따서 업 쿼크는 U, 다운 쿼크는 D, 참 쿼크는 C, 스트레인지는 S, 탑은 T, 바텀은 B, 이렇게 앞 글자만 따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글 이름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위, 아래. 참은 이제 맵시라고 불러요. 맵시. 그다음에 스트레인지가 야릇한 쿼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탑은 뭐 꼭대기, 얘는 바닥 이렇게 있고 각각 전하량이 이렇게 된다. 근데 아까 우리가 쿼크가 뭐였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 그랬잖아. 얘네들이 조합이 되면서 기본 입자가 되는데, 일단 보통 웬만하면 이제 얘네들 가지고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참고로 양성자는 P라고 씁니다. 영어로 프로톤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톤의 P를 따서, 우리가 양성자는 원래 플러스 몇이라고 했었죠? 플러스 하나당 플러스 1이라고 배우지? 근데 원래는 플러스 2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에. 이것도 기본이니까 이거 생략해서 그냥 플러스 1이다. 이렇게도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플러스 1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 조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업쿼크 2개랑 다운쿼크 하나가 만나면 양성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자.
업커크는 하나에 3분의 2라며. 3분의 2짜리가 2개 있고요. 여기에 다운 커크 하나 딱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플러스 1 하나가 나오잖아. 이런 조합을 가지면 양성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중성자는요. 영어로 뉴트론이라고 해서 소문자 n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중성자의 경우는 이름 그대로 중성인 거잖아요. 그렇지? 전화량이 0. 이건 조합이 어떻게 돼야 되냐? 업 하나에 다운 2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애초에 3개 가지고 경우의 수 따질 수 있는 게 똑같은 것만 아니면은 업 2개랑 다운 하나 또는 업 하나 다운 2개 이것밖에 없잖아. 똑같은 거는 못 들어가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업 하나에 다운이 2개니까 정확하게 딱 0, 중성이 나오는 거. 이렇게 조합이 돼서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서 핵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원자 핵을 이루는 입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핵자의 종류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딱 2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선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기본 입자들이 합쳐져서 핵자가 된다 하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나머지 기본 입자인 렙톤을 한번 볼게요. 렙톤의 경우는 이름 그대로 질량이 너무 작아서 렙톤이라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렙톤을 경입자라고도 부른다. 렙톤의 경우도 전하량에 따라서 좀 2개로 구분을 짓는데 한번 종류 한번 보고 가자. 전하량. 여기서는 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짜리 하나랑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인 거 하나 이렇게 또 2 종류가 있어요. 각각 또 3 종류씩 존재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라는 친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뮤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우 이렇게 3 종류는 경입자 중에서도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는 입자들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중성인 애들을 그래서 중성미자라고 불러요. 경입자인데 중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중성미자입니다. 이제 미자는 이제 밀입자의 줄임말이야. 밀입자란 건 굉장히 가벼운 입자를 밀입자라고 불러요. 근데 중성이다 해서 이렇게. 그럼 각각 이름 외우기도 별로 어렵지 않아. 이렇게 가서 각각 전자, 중성미자. 위에다가 중성미자 갖다 붙이면 돼. 이거는 뮤온 중성미자, 이거는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6 종류의 렙톤이 존재한다. 그럼 이제 현재까지는 커크에서 6개, 렙톤에서 6개 해서 총 12가지 종류의 기본 입자가 존재하는 거고 얘네들이 서로 막 합쳐지면서 다양한 물질들이 된다. 특히 이제 쿼크가 만나가지고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되고요.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 핵이 되는 거고 이 원자 핵이랑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 전자가 만나서 원자가 되고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우리가 이제 막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순차적으로 배울 텐데 일단 기본 전제를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만들어지겠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물질이 딱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주가 딱 시작했는데 기본 입자부터 만들고 기본 입자끼리 합쳐져서 핵자가 나오고 핵자끼리 합쳐져서 원자 핵 나오고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자, 물질 이 순서대로 만들어지는구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빅뱅 우주론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별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별로 총 5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제 좀 파생이 됐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뱅의 시작을 0초 때다, 이렇게 좀 기준을 잡습니다. 보통 딱 시작한 순간을 0초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라는 폭발이 발생했다. 이제 되게 뻔한 얘기 써 있으니까 그냥 시작했구나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온도는 매우 높아야 됩니다. 가장 높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빅뱅 우주론은 커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 줄어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이 제일 높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차가워지기만 하겠죠. 그렇지?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빅뱅이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36초 이거 사실 시작하자마자 바로죠? 0.000 하면서 0 36개 달고 1초인 거잖아. 사실 바로인데 그래서 이게 책에 따라서 워낙 짧은 순간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34초라고 하는 책도 있긴 합니다. 그냥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우리 기본 입자들이 좀 생성이 됐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는 누구? 쿼크하고요, 렙톤 있잖아요. 예, 전자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지. 이때 이제 거의 생성되자마자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약 10의 마이너스 6초 정도 됐을 때, 이때부터 쿼크하고 쿼크끼리 결합을 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왜 안 생겼을까? 여기서부터 바로 생기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는 온도가요 엄청 높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다 아시겠죠? 온도가 높으면 입자는 어때?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활발하면은 합쳐지기가 힘들어. 얘네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 합쳐지기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 부피가 커져서 온도가 좀 떨어졌을 때, 좀 덜 활발해졌을 때 합쳐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려면 항상 그 적절한 온도가 맞춰졌을 때, 우연적으로 맞춰졌을 때 사건이 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너무 활발해서 안 된다. 여기까지 간단한 거고요. 이 이후부터가 중요한 거죠. 여기부터는 숫자 무조건 외워줘야 돼.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여기서 온도도, 여기 온도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적어는 드릴게요. 온도가 약 10억 켈빈 정도 됩니다. 참고로 켈빈이란 거는 온도를 뜻하는 단위 중에 하나인데, 온도가 단위가 3개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 주로 쓰는 섭씨 온도, 섭씨인가? 섭씨 온도, 그리고 과학에서 쓰는 절대 온도라는 단위가 있죠. 이런 거를 계산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온도를 계산하는 법은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주면 되죠. 어쨌든 3분의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치? 3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 헬륨이잖아. 수소는 어디 있어? 우리가 알기로 1번이 수소고 2번이 헬륨인데 수소 어디다 두고 갑자기 헬륨부터 툭 튀어나왔잖아요. 수소는 어디 갔지? 여기 양성자. 이 양성자 자체는 수소 원자핵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왜냐면 둘 다 1번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원소 기호를 보면은 여기 밑에다가 뭐를 적는 거냐면 이 밑에는 보통 양성자의 개수하고요. 양성자 개수를 적어요. 근데 이 양성자 개수는 원자 번호랑 똑같고 원자 번호는 원자 핵의 전하량을 적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수소는 1번이니까 여기 1 적는 거야. 그치? 양성자는 어때요? 양성자는 그냥 양성자가 한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자체가 양성자랑 똑같은 거니까 헬륨은 여기서 이미 수소 만들어졌고 그 수소끼리 결합을 해서 3분 때 헬륨이 생성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 전에 왜 안 됐어? 애들이 너무 활발하니까 안 되는 거고 3분 정도 식어서 이 정도 온도 맞춰줬을 때 적당히 활발하니까 합쳐지기 딱 좋았던 겁니다. 이 이후에는 어떨까요?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헬륨 다음에는 사실 리튬이잖아. 리튬, 베릴륨 이렇게 순서를 쭉쭉쭉 할 거 아니야. 이 이후에는 너무 차가워져가지고 추가적인 원소의 생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모프가 어떻게 예측한 거냐면 이거를 계산한 거야. 내가 계산해보니까 빅뱅이 생기고 딱 3분 동안만 물질들이 생성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생겼어. 이렇게 가정을 때리고 내가 계산한 게 보여줄게 해서 이때 빅뱅 초기에 3분도 사실 엄청 초기잖아요. 빅뱅 초기에는 딱 수소하고 헬륨만 생겼고요. 얘네들의 질량 B가 3대 1이 나올 거다. 이렇게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예측을 한 거고 이제 오늘날에 그 예측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좀 된 거죠. 그럼 정상우주론에서는 왜 이게 설명을 못하죠? 정상우주론 애초에 뭐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비율이 딱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얘는 정상우주론과 다르게 딱 3분까지만 딱 생기고 이후에 아무것도 안 생겨서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3대 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 여기부터 좀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이때 양성자, 중성자가 딱 생성될 때 그냥 공평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개수가 정확하게 1대1이겠지 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1대1이었겠죠? 아무래도 같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1대1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양성자랑 중성자라는 친구가요 서로 막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도 있고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공짜로 되진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질량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질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양성자보다는 중성자가 살짝 더 무거워요. 진짜 살짝 더 무거워. 그러면은 얘가 되려면 무거워져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흡수한 만큼 무거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 되려면 가벼워지는 거잖아. 이때는 에너지를 뱉으면 돼.
방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서로 변환되는 비율이 그대로였어.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건너간 만큼 중성자도 양성자로 바뀌니까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3분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졌잖아. 온도가 떨어진다는 건 에너지가 좀, 방 자체의 에너지가 좀 아까랑 비교했을 땐 좀 모자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서로 막 바뀌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얘가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얘는 에너지 뱉으면 되는 거니까. 중성자, 양성자 에너지 뱉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흡수할 게 없는 거야, 아까보다. 그치?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는 변화를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로 넘어가는 3분까지 가는 사이에.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많아지겠어? 양성자가 훨씬 많아지겠죠? 맞지? 얘는 변하니까. 그래서 가모프가 예측한 숫자가 3분쯤 됐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비율이 약 7대 1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온 건가? 이제 이걸 해봅시다. 그럼 7대 1이라는 건 너무 넓다. 자, 이렇게 얘 혼자 중성자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양성자가 됩니다. 딱 개수가 7대 1이잖아. 근데 우리가 혹시 우리가 헬륨 하나 만들려면 안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헬륨에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지? 그럼 이 비율을 맞추면서 헬륨 하나 만들려면 중성자가 2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비율 맞춰줘야 되니까 양성자는 14개로 늘리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늘려놓고 보니까 이거 4개, 이 주사이드 이쪽 4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4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 딱 원자핵이 하나 딱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이때 개수 한번 보자. 수소, 이거.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 개수 한번 세보자고. 헬륨 그냥 하나죠, 하나. 이거 4개가 하나니까 하나. 그럼 남은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3분일 때 수소와 헬륨의 개수 비율이 12대 1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 중3 때 질량비 만드는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이 되는 거지? 지금 보면은 이게 헬륨이고 이거는 수소예요. 지금 몇 배 차이 나요? 딱 약 4배 차이 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수소를 하나의 질량을, 상대적 질량을 1이라고 가정하면은 헬륨은 하나에 4 정도 되겠네? 수소가 1kg 있으면 헬륨은 4kg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수소는 하나에 1인데 12개가 있으니까 12가 될 거 아니야. 근데 헬륨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에 4짜리잖아, 4짜리. 12대 4라는 질량비가 나오니까요. 결론적으로 가모프가 예측했던 3대 1이라는 숫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약 3분경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8대 1이었다. 이때의 질량비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계산이 되는 것까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이 비율이 총 4개가 나오는 거야, 지금. 빅뱅 완전 초기에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 그리고 3분에서의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 그리고 3분 때 수소랑 헬륨의 개수비랑 질량비. 이렇게 4가지 비율. 뭘 말하는 거에 정확히 좀 기억하시면서 답을 내는 거 연습이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시간이 확 뛰는데요. 빅뱅 후 약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온도는 그동안 계속 떨어졌겠죠? 부피는 계속 커졌으니까. 생성된 게 여기서 끝이고 더 이상 추가 생성 없이 부피만 커지니까 온도는 계속 떨어지다가 이 온도는 꼭 기억을 하세요. 3000켈빈이 됩니다. 온도가. 이렇게 온도가 3000켈빈 정도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원자 핵이랑요 전자가 결합이 되면서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때 원자의 종류는 2개밖에 없겠죠? 수소 그리고 헬륨. 사실 리튬도 살짝 있긴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학교에서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은 따로 좀 정리해 줄게요. 일단은 수소와 헬륨만. 그래서 우리가 수소의 경우는 양성자 하나 그리고 전자 하나가 만나가지고 이런 모양의 전자 하나겠죠, 수소니까. 수소 원자가 형성이 되는 거고, 헬륨은 헬륨 원자에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들어가 있는 헬륨 원자의 하나랑 전자 하나가 만나가지고 헬륨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헬륨의 경우는 양성자가 2개니까 전자가 2개 들어가야 되죠. 일단 우리가 원자는 이렇게 이제 원자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이 원자라는 거는 우리가 뭐를 원자라고 부르냐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들을 원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수소의 경우는 원자 핵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짜리 전자 하나 만나가지고 중성이 되니까 전자 하나 들어가는 거고, 헬륨은요 양성자가 2개 들어가니까 플러스 2짜리랑,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중성이 되려면 전자가 2개가 세트가 돼야 되니까 헬륨은 전자가 2개가 존재를 하는 거지.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성인 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우리가 빛이 우주를 통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8만 년을 기준으로요, 여기도 사실 빛이랑 에너지, 이제 빛은 에너지의 일종이니까 빛이 있긴 있었어. 근데 여기에는 이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뭐 양성자, 뭐 헬륨, 뭐 수소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 해봅시다. 얘네들은 각각 여기서 수소와 헬륨 같은 애들은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전자 같은 렙톤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빛이라는 거는 이 전하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똑바로 진행을 못하고 여기서 섞이는 거야. 그렇지? 통과를 못하고 섞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빛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통과를 못하니까 빛이 없어요.
그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빛이 존재해야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막 갑자기 불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빛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이때의 우주를 우리는 불투명한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는 겁니다. 그치? 근데 38만 년이 지나면서 원자가 생성이 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원자가 생기고 나니까 이건 이제 중성이잖아요. 중성. 빛이 더 이상 방해를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빛이 우주를 통과를 해서 우주 전역으로 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우주를 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명한 우주가 된다. 38만 년에. 그쵸? 이때 이제 온도값하고 시간을 정확히 이거는 둘 다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겁니다. 원자도 이 이전에는 왜 원자가 생성이 못 됐을까요? 너무 뜨거워서 애들이 막 정신 못 차리고 활발하니까. 그치? 근데 3000 정도 식었을 때, 어느 정도 둔해졌을 때 결합이 가능했고, 결합이 가능하니까 우주가 중성이 되면서 빛이 처음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이때 가모프가 뭐라 그랬냐면, 이 시점에 이 퍼져나가는 빛을 우주 배경을 떠도는 빛에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떠도는 복사열,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이 된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럼 이 우주 배경 복사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그거 좀 얘기하고 갈게. 우리가 뭐 이름까지 꼭, 근데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에너지를 전자기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전자기파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종류로 좀 구분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 다음에 요거까지 마이크로파, 이렇게 4개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을 통틀어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근데 에너지 크기에 따라 크기별로 전자기파를 구분을 좀 지어 놓은 거예요. 이 4개 중에 가장 에너지가 센 친구는 누구냐면 자외선. 우리 자외선은 지금도 세상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거잖아, 지금. 왜요? 선크림을 발라야 되잖아요. 왜 발라야 되겠어? 자외선이 에너지가 높으니까 인체에 해로워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높아. 반대로 마이크로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좀 작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보시면 자외선, 우리 선크림 발라야 되는 이유, 에너지가 세서 좀 해롭다. 가시광선은 뭐냐면 에너지인데 좀 특별한 에너지. 눈에 보인다. 이제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에너지인데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은 빛이라고 불러요. 그치? 지금 여기 우리 전구에 나오는 것도 가시광선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적외선. 이제 가시광선보다 에너지는 작은데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얘는 보통 열작용할 때 우리가 중2 때 배우잖아요. 복사라고. 열의 이동 방법 중에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걸 복사라 그러잖아. 근데 그 복사는 적외선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알 수 있는 거 뭐야?
적외선 카메라라 그러죠? 온도계잖아, 이거.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어느 정도 온도를 알려주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적외선으로 열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파는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작아지면 마이크로파가 되는데, 이건 보통 이제 전파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통신할 때 사용을 좀 한다. 그럼 얘네가 에너지 크고 작은 거 알겠는데, 각각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우리 에너지가 세면 진동수가 크고요. 에너지가 작으면 진동수가 작어. 그 다음에 진동수가 크면요, 파장이라는 친구가 짧아지고요. 반대로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이란 친구가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파장과 진동수 진짜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 우리가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파동이란 말이에요. 파동이 뭐냐면 진동이 퍼져나가는 걸 파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한 번쯤 다 본 적 있지 않나? 이런 애들을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이때 진동수는요, 뜻이 1초마다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라 하고요. 뭐 단위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Hg를 써서 헤르츠라고 읽어요. 이런 거지. 만약에 예를 좀 들어서 3Hz다. 이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위아래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입니다. 지금 세 번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것까지 딱 1초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많이 할수록 에너지가 센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만 봐도 좀 알 수 있어요. 얘랑 누가 세 보여? 이 친구가 좀 세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파장은 한 번 진동할 때 파동이 이동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다 보니까 단위는 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센티미터나 마이크로미터를 좀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기본 단위는 미터다. 이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위치야, 위치. 이쪽은 시간이 되겠죠? 위치로 따졌을 때 한 번 왔다 갔다 한 게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한 번이잖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2m다. 그러면 이 친구는 파장이 2m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근데 진동수랑 파장이랑 무슨 관계냐?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우리가 아까 그림 그려봤잖아. 지금 얘는 진동수가 이제 몇 번 진동, 이렇게 몇 번 진동 안 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많이 떨릴수록 파장은 좀 짧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막 이상한 공식 막 쓰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높은 거고 파장은 짧은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에너지가 작을수록 진동수 작고 파장은 길어진다. 이렇게 좀 암기 좀 해주세요.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우리가 에너지는 어느 정도 온도에 좀 비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쪽 애들이 온도가 좀 높아요.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좀 높지 않을까? 그렇지? 반대로 온도가 낮은 쪽 애들이 에너지도 작고 진동수 작고 대신에 파장은 길어지는 거지. 이 얘기 왜 하냐면 가모프가 이 얘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38만 년 이 당시에
우주의 전역에서 빛이 막 통과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빛으로 꽉 찬 거야. 그런 식으로. 맞죠? 근데 이때 우주를 채우고 있는 이 빛의 온도는 약 3000 켈빈 정도 되는 온도의 빛이 우주를 막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에 들어서는 우주가 그만큼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가 커지면서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줄 거 아니야. 그치? 이때 가모프는 현재쯤 되면은 이걸 계산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아, 온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고, 38만 년 저 정도고, 오늘날에는 약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3켈빈 정도 된다고, 3에서 4켈빈 정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오늘날 우주는 온도가 3켈빈이잖아. 그럼 어때? 온도가 낮으면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길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모프가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는 그만큼 파장이 길어진 상태로 관측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이때 이 파장에 대응되는 온도값은 약 3에서 4켈빈 정도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38만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빛이 생성이 된 거잖아요. 처음으로. 그럼 이 생성 당시의 빛의 온도는 3000 켈빈인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에너지가 높으면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여기 파장 한번 재봐. 제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가 파장이라 했잖아요. 여기가 파장인 거야, 얘는. 이게 파장인 겁니다. 맞지? 근데 우주는 팽창하고 있잖아. 이 사람 말대로라면. 팽창을 해서 현재 커졌어요, 우주는. 그치? 근데 우주가 커지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도 같이 감소를 했을 거고요. 그러면 파장이 길어졌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파장은 어때? 이거 아니지. 요거잖아요, 요거. 한번 왔다 갔다 했더니까 요거잖아요. 여기까지가 현재의 파장이잖아. 그러니까 길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치? 그래서 길어질수록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셀수록 자외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외선이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파장이 길어지면 자외선이 가시광선이 되고, 가시광선이 적외선이 되고, 적외선이 마이크로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맞지? 길어지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방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정도 온도 값은 마이크로파예요. 그러니까 현재에는 이 우주에 떠돌던 빛이 계속 길어지다가 마이크로파가 돼서 떠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예측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상 우주로는 우주 배경 복사 설명 가능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이 되려면요,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야만 돼. 왜? 초창기 우주가 뜨거울 땐 어땠어? 원자가 생성이 못 되잖아요. 근데 우주가 천천히 식으니까 우주가 차가워지면서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 근데 정상 우주로는 우주가 차가워지지가 않잖아요. 계속 뜨겁잖아. 그러니까 원자가 못 만들어져. 우주 배경 복사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거지, 그 우주로는. 그러니까 이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야. 가모프가 이 과정을 따르면 약 38만 년에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길 건데, 걔는 지금 계속 길어지다가 이 정도 되는 에너지를 우주 떠돌고 있을 거야. 근데 우주 배경 복사 실제로 있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증거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딱 3대 1일 거다. 이거는 3분 이후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한 온도값이 약 3켈빈 정도 되는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모프가 증거로 내세운 겁니다.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하면 돼요. 오늘날에 증명이 됐으니까 그 과정이 이제 9쪽부터 나와 있는 거지. 괜찮죠? 그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잠깐 정리하면은 38만 년에 원자가 생성된 것까지 했죠. 그래서 그리고 약 4에서 7억 년 정도, 이제 빅뱅 후 약 4에서 7억 년 정도 됐을 때부터 별이랑 은하 같은 게 생성이 된 시기는 이 시기부터 보통 좀 생성이 돼요. 막 중요한 건 아닌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참고 정도로만 적어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교과서 같은 거 정리할 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씩.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스펙트럼을 분석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볼 건데 혹시 그 앞에 타임에서는 문제 좀 풀어봤니?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 시간 없었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나면 해봅시다. 알겠지? 스펙트럼을 분석할 건데 스펙트럼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죠? 아까 우리가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분해를 하면 나타나는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 그것도 사실 이거예요.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전자기파 중에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있고 이 뒤에 마이크로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가 기체 이제 원소라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당시 어차피 수소밖에 없으니까 수소라고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좀 뜨거운 수소 기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에너지가 뜨거우면은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되겠죠? 에너지가 많으면 우리가 그런 거지.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여기에 뜨거운 국이 있어. 뜨거우면 주변으로 막 열을 뿌리잖아. 기체들도 똑같아. 여기에 에너지를 막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뜨거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에너지에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엄청 뜨거우면요. 자외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시광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적외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에너지가 막 나오는데 엄청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좀 센 거 나오면 자외선 형태로 나오고 좀 약하게 나오면 적외선 형태로 나오고 어중간하게 나오면 가시광선 형태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거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기체에서는 빛이 나는 거예요. 빛. 알겠지? 근데 이제 빛만 나오는 건 아니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거를 이 빛이 나오는 거를 프리즘으로 분해를 하면은 이게 띠 형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이 굴절 정도에 따라 다른 건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라색일수록 많이 꺾여요. 보라색 쪽에 에너지가 셀수록 꺾일 때 많이 꺾여. 근데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빨강색 쪽에 가까울수록 좀 덜 꺾여.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셀수록 많이 꺾인다. 그러니까 세고 약하고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꺾이는 정도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에너지 이렇게 쭉 분해한 건데 어차피 사람은 얘랑 얘는 못 볼 수가 없잖아. 그렇지? 이것도 다 같이 분해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이라고 썼지만 이 보라색 밑에는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빨강색 위쪽에도 적외선이 같이 분해가 되긴 됐는데 사람 눈에만 안 보일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건 가시광선 영역밖에 없으니까 이 가시광선 영역에 눈에 보이는 에너지 D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해를 했을 때. 그래서 에너지가 센 쪽이 보라색, 약한 쪽이 빨강색이 됩니다. 그럼 파장까지 항상 세트로 묶어서 계산해요. 보라색은 에너지가 세니까 파장은 짧을 거고요. 빨강색 쪽은 파장이 길겠지 뭐. 그쵸? 이런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온도에 좀 비례를 해서. 그럼 우리가 별로 안 어렵죠? 이 스펙트럼의 종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맞지? 연속 스펙트럼은 무지개 형태로 돼 있는 스펙트럼 있잖아. 맞죠? 무지개로 꽉 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속적이다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르고 보라색, 빨강색.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고온의 물체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뜨거우면 주변으로 에너지를 뿌리니까 그 뿌리는 에너지를 분해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대표적인 고온 물체는 이 햇빛하고요. 전구로 백열전구. 그 백열전구는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LED 말고요. 그 옛날 그 노란 전구 알아요? 혹시? 그거를 백열전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뜨겁게 만들어서 빛을 내는 전구를 백열전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빛을 내니까. 거기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 스펙트럼인데요. 이 선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불러요. 사실 원래 이름이 방출 스펙트럼인데 고1 교과서에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나오더라고. 어쨌든 그럼 이 친구는 뭐냐면 우리가 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방전관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어떤 관에다가 전기를 계속 걸어놔. 그럼 전기 계속 걸으면 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겠죠? 어떤 특정한 기체를 가열을 쳐가지고 온도를 높여 놓습니다. 맞지? 그 온도가 높아진 기체가 주변으로 에너지를 뿌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이 에너지를 뿌리는 에너지의 종류에는 당연히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람 눈으로는 가시광선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를 이제 가시광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프리즘으로 분해를 하면요. 검은 배경에 선만 몇 개 그어져 있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좀 먼저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모든
이제 뭐 수소를 예로 좀 들게요. 수소 원자핵이 저렇게 있고 수소 원자 안에는 수소 원자핵이 존재하고 이 주변을 이렇게 설명하면 좀 나중에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 전자가 돌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는 게 아니고 길이 정해져 있어요. 전자는 그 길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딱 정해져 있어. 이제 1번 길, 2번 길, 3번 길 이러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딱 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전자는 딱 여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딱 세 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가 만약에 여기 있다? 이거는 기체가 차가우면은 전자가 아래쪽인 여기 기준 이렇게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전자가 차가우면은 아래쪽이 있으면 차가운 거야. 그렇지? 근데 전자가 가열이 돼서 뜨거워져. 그럼 전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고온 상태의 고온 상태의 기체는 전자가 좀 바깥쪽에 있는 상태고요. 차가우면은 전자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맞지? 그럼 누가 더 좋은 상태냐? 에너지는 적을수록 좋아요, 물질은. 그래서 이 저온 상태가 되게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고온이 된 건 불안정하다는 거잖아. 그럼 불안정하면 뭐 하고 싶어? 안정적으로 바뀌고 싶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고온이 된 기체가 에너지를 뿌리는 이유는 난 다시 안정해지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온이 된 기체가 전자가 여기 있는 건데 이 전자가 위에 올라간 전자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맞죠? 에너지를 밖으로 뿌리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내보낸 에너지 종류에 계속 얘기하지만 자외선이 될 수도 있고 적외선이 될 수도 있고 가시광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은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봐봐.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를 에너지를 1, 5, 8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볼게요. 맞지? 실제 숫자가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뜨거운 기체는 현재 에너지 얼마 갖고 있는 거야? 8만큼 갖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내려올 때는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1밖에 필요 없잖아요. 몇 남아? 7이 남죠, 7.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칸 떨어질 때는 딱 정확하게 7만큼의 에너지를 딱 밖으로 뱉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원래 8 가지고 있었는데 내려오니까 5밖에 필요 없잖아. 그럼 3이 남죠? 이때는 좀 약하게 3만큼 딱 뱉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3은 좀 에너지가 작다고 쳐봅시다. 적외선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한 번에 좀 두 칸 내려와서 7 나왔어. 에너지 좀 크네? 가시광선이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높은 곳에서 한 번에 떨어지면 에너지가 너무 크네? 그러면 자외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온의 기체는 전자가 위쪽에 있는 건데 얘들 내비두면은 내려온단 말이야, 혼자서. 내려오면서 그 차이값만큼의 에너지를 뱉는 거예요. 그게 그 에너지의 크기가 하필이면 가시광선 영역일 때 빛의 형태로 방출을 좀 하는 거고요. 맞죠? 그럼 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지 알겠어? 이 선 스펙트럼 에너지가 이렇게 딱 세 종류만 딱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 스펙트럼이 왼쪽으로 갈수록 보라색에 가깝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에 가까운데 보라색일수록 에너지가 큰 거잖아. 여기는 에너지가 작은 거고요. 맞지? 그럼 여기서 가장 끝에를 0,
가장 왼쪽을 10이라고 한번 놔볼게. 여기서 0, 1, 2, 3, 4, 5, 6, 7, 8, 9, 10, 9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궤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맞지? 뱉을 때 뱉을 수 있는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를 뱉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5만큼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5만큼 내려오고 싶은데 5 내려올 때 내려올 곳이 없는 거야.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5만큼 내려올 수 없으니까 5를 뱉을 수가 없다. 그럼 얘가 뱉을 수 있는 값은 몇이야? 8에서 5로 떨어지면 3 뱉는 거고요. 8에서 한 번에 1로 내려오면은 7을 딱 뱉는 거지. 이렇게 딱 정해진 값만 뱉을 수 있으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혹시? 괜찮겠지? 이해 안 되면 뭐 따로 불러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면 되니까. 예. 이게 선 스펙트럼의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괜찮니? 다시 한 번만 딱 정리할게요. 선 스펙트럼은 기체를 가열을 해요. 그럼 기체가 뜨거워지잖아? 그럼 뜨거워진 기체는 전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맞지? 근데 올라간 전자는 내비두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 원하는 대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곳으로만 내려갈 수 있으니까 뱉을 때 딱 정해진 값만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선 스펙트럼 처음에 어떻게 배워? 원소를 구분하는데 배우잖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겠어? 원소마다 이 길이 다 달라. 다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값으로만 에너지를 뱉을 수 있으니까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 보면서 원소들을 구분하는데 사용을 했던 거지. 이거를 방출 스펙트럼 또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한번 볼게요. 자, 흡수 스펙트럼은 이런 거야. 우리가 백열 전구, 여기 이제 백열 전구를 켜요. 그럼 백열 전구는 이제 뜨거워가지고, 기체는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뜨거워서 빛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내서 이렇게 빛이 왔어.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스펙트럼을 만들면 그냥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맞지? 근데 여기에 뭘 껴놓냐면 중간에 저온 기체, 차가운 기체를 여기다 중간에 껴놓는 거야. 그럼 차가운 기체를 중간에 껴놓잖아요? 그럼 차가운 기체는 상태가 뭐냐면 똑같이 1, 5, 8 뭐가 차가운 거라 했냐면 전자가 아래쪽에 있으면 차가운 거라 그랬죠?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맞지? 여기서 이렇게 쑥 통과한 거야. 이 통과한 빛을 프리즘으로 분해해서 만든 띠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찍히겠어요? 일단 연속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은요 0부터 10까지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저온기체 입장에서 자기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데 갑자기 에너지가 들어와. 심지어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치? 에너지 뷔페가 막 들어온 거야.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싹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어. 그치? 얼마 흡수해야 올라갈 수 있죠? 원래 갖고 있는 게 1인데 세 번째 칸까지 가려면 8이 돼야 되잖아. 그럼 7을 추가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7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이제 가져갈 거 싹 가져가고 남은 게 스펙트럼을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펙트럼 모양이 어떠냐면 연속 스펙트럼 배경인데 여기에 검은 색깔 선으로 검은 색깔 선이 그려지면은 흡수 스펙트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이 흡수겠어? 얘가 가져갔잖아. 그치? 연속이라는 에너지 뷔페에서 지가 필요한 것만 싹 가져간 거죠. 그럼 이 구멍난 위치는 어디겠어요? 3 또는 7 또는 9가 되겠죠. 맞지? 이때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4만큼 가져갔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3 가져간 거고 여기서 한 번에 2칸 올라가면 딱 7을 가져가니까 7 쪽에 딱 구멍이 나는 거야. 그렇지? 딱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 왜냐면 여기로는 애초에 못 가잖아. 여기 애매하게 올라가려면 7까지 올라가 6을 흡수해야 되는데 여기 애초에 갈 수가 없으니까 흡수도 안 하는 거죠. 딱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니까 정해진 위치만 딱 검은 색깔 선이 딱 쳐지는 거지. 이런 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원소면 선 스펙트럼의 방출선하고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어떻겠어? 위치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뱉은 거, 내려온 거랑 올라간 거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위치가 똑같다. 그러니까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원소마다 값이 다 정해져 있어서 원소를 구별하는데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이거랑 그 증거 3대1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가모프 말대로라면 현재 우주에는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헬륨일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은 딱 3대1이잖아.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주에서 그래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우주에서 지구로 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별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이 별빛을 재보니까 수소 스펙트럼하고요 헬륨 스펙트럼이 찍혀요. 이렇게 헬륨이라 해봅시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겠죠? 이때 이 수소 스펙트럼이 이 스펙트럼에 선 두께가 있어. 선 두께. 이 선 두께가 밀도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 두꺼워져. 선이. 이렇게. 맞지? 밀도가 크다는 게 뜻이 뭐예요? 양이 많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 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수소 스펙트럼과 헬륨 스펙트럼이 발견이 됐는데 그 두께가 약 3대 1이었다고요. 그럼 그 양의 비율이 3대 1이었다는 거잖아. 현재. 그래서 가모프 말대로 3대 1 나왔다. 이 사람 말을 인정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빅뱅 우주로 맞나보다. 딱 3분 때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겼으니까 그 비율이 유지가 돼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왔구나. 이렇게 돼서 빅뱅 우주로 좀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스펙트럴 분석을 해가지고요. 괜찮죠? 참고로 이제 스펙트럼으로 이제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뭐뭐 있냐면 대기 성분 이거 어떻게 체크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온도,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우주의 별의 나이랑 밀도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갖다가. 대기 성분은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면 우리가 태양의 스펙트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태양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이 햇빛 태양 중심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싹 나왔어. 근데 이게 지구까지 오면서 여기 이제 태양도 여러분 대기가 있어요. 그치?
그럼 태양에 대기가 있고요. 그럼 대기를 통과하고 지구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대기는 이 태양 중심에 비하면 굉장히 저온일 거 아니에요.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차가울 거 아니야. 이게 딱 봐봐. 그 흡수 스펙트럼 연출하고 똑같잖아요. 연속 스펙트럼 빛이 저온 기체 통과해서 지구로 들어오는 거잖아.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태양의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이때 찍히는 게 수소와 헬륨 스펙트럼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엔 대기 주성분이 수소와 헬륨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는 거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근데 우주에서 들어온 빛으로 현재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구나. 근데 그 비율이 두께가 약 3대1인 거 보니까 질량비가 3대1 나오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비율까지도 알아두시면 책에도 써 있으니까 74%랑 뭐 24% 정도 됩니다. 그 질량의 비율이. 그렇게 중요한 수기는 딱 3대1 나오면 돼요. 약 3대1. 우주 배경 복사까지만 딱 설명할 겁니다. 이미 다 설명했어요. 그 증명하는 과정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모프의 의견대로 3000켈빈 온도일 때 만들어진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3에서 4켈빈까지 온도가 떨어졌다까지 됐죠? 이게 확인만 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1964년 이 숫자도 일단은 그냥 적어만 두고요. 일단은 암기는 하지 마.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2명입니다. 2명. 이 둘이 듀오가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산 꼭대기에서 통신 실험을 하고 있었어. 이제 이렇게 통신 장치 개발을 해가지고 이때 1960년도면은 핸드폰이 발달이 당연히 안 됐을 거 아니야. 그 발달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통신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A랑 통신을 하고 여기서는 B랑 통신하고요. 여기서는 막 C랑 통신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A하고 통신할 때 모양이 이렇게 됐다 해봐. 여기는 B랑 통신할 때, 여기는 C랑 통신할 때 이런 식으로 통신하는데 방향이 다 다르잖아. 근데 모든 방향에서 비슷한 잡음이 섞여왔어. 잡음이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잡음이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게 계속 뭔가 찾다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은 거라고. 그래서 파장을 재보니까 마이크로파 영역이었고요. 마이크로파가 뭐였지? 적외선보다 에너지 더 작으면 마이크로파가 된다 그랬죠? 그 마이크로파는 보통 전파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이크로파였고 온도가 2.7켈빈 정도 되는 잡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보니까 우주 배경 복사였던 겁니다, 이게. 우주에 떠돌고 있던 우주 배경 복사였으니까 우주에 계속 이제 생성 당시에 우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발생한 거잖아. 그 우주를 떠돌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약 3켈빈 정도 되는 잡음이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니까 이거 우주 배경 복사다 이렇게 검증이 나고요. 결국에는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하다가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됐고 온도가 또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예측한 거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빅뱅 우주론을 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실제 그림이 저렇게 책 중간쯤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때 파장과 이제 온도 값이 가모프가 예측했던 거랑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로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궁금한 거 있나요? 괜찮지? 우주 배경보사 특징 잠깐만 보면은 등방성. 이 등방성이란 거는 그 모든 방향에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균등성. 이제 거의 비슷한 세기로,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비슷한 세기의 마이크로파가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지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완벽하게 균일하진 않고요. 약간의 미세한 불균일은 존재를 합니다. 이제 사진 보면은 색깔이 부분적으로 살짝 다르잖아. 그 10쪽의 중간에 관측된 우주배경 복사하고 지구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우주배경 복사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좀 균일한데 부분적으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죠. 이 미세한 차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이론으로 나옵니다. 대체로 균일한데 약간 불균일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